조금 전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시작됐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던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바 있는데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결과도 밝힐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잠시 후면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요. 먼저 박 장관이 탄핵 소추된 사유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소추가 된 지 119일여 만입니다. 예. 한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었고 바로 오늘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소추 사유부터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 국무회의에 참여한 그런 핵심적인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 혐의점을 하나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의 소추 사유이고요. 또 그 이후에 12월 4일 이제 이른바 안가회동이라고 불려지는데 네. 이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대책을 모의하는 그런 회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안가 회동에 참여한 인물이라는 점, 이 부분이 또 소추 사유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뭐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그 세부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와 관련해서 바로 빠져나갔다. 뭐 국회 본회의장을 그대로 출석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뭐 이런 혐의점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탄핵 사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지 오늘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 측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성재 장관 측은 적극 만류를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만류 여부가 탄핵 심판에도 오늘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이런 지점은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한번 다뤄진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도 이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떤 적극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가 있는지 내지는 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분이 어떤 한덕수 총리의 위헌 위법 사유로 볼 수 있을지 비슷한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기각되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연 어느 정도로 이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예. 표했어야 됐는지 막았어야만 네. 했는지 이 순간 변호사님 지금 속보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 기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재 입장을 보면 내란 행위 관여 인정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박성재 장관은 업무에 잠시 후에 복귀할 걸로 예상이 네. 됩니다. 보니까 탄핵 소추 사유 자체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취재진의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기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몇 대 몇 기각인지 뭐 각하 의견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관 8인이 판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6인이 찬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부분은 확인이 돼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각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중 4인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앞서 설명드리고 있었던 그 탄핵소추 사유, 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막았어야 된다.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위헌 위법 사항이 있다거나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를 보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어떤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결국 바로 이 즉시 법무부 장관 업무에 복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헌재의 입장을 보면 피청구인의 파면 사유가 정당하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 파면 사유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소추 사유로 지재가 되었는데 그렇죠. 이것이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은 위헌 위법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지는 어떤 관여한 정황 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헌 위법 사항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도 각하가 됐다라는 소식도 지금 그렇습니다. 함께 들어왔는데요. 이 논쟁이 쟁점이 뭐였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오늘 함께 판단이 내려졌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 소추가 이루어졌을 때 당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 의결 정족수 과반수만을 넘겼던 것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예. 탄핵 소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중된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탄핵 소추안에 동의를 해야지 소추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었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이 가중된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과반수로 족하다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다뤄졌던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이게 판례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대행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런 탄핵 수추가 이루어진다 할 때는 정족수는 이제 그때는 150으로 딱 보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런 일이 정말 있으면 안 벌어나서는 되죠. 안 되겠죠. 하지만 결국 어떤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려고 할 때 그 네.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 그러니까요. 원칙이 판례로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뭐 헌재 관련된 뭐 연구관들도 그렇고 딱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어떤 논쟁이 많았는데 딱 결론이 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8인의 재판관 중에는 가중된 의결 종족수로 이것의 탄핵 소추안을 소추시켜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었죠. 예. 하지만 이 헌법재판관들의 이 판단,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부분의 문제는 예. 총리에 대한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과반수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기각이 됐고요. 네. 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 여당이 낸 권한쟁의 심판도 각하가 됐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선고까지는 이제 헌재가 8인 체제로 진행이 됐고 다음 선고부터는 9인 체제 완전체로 진행이 될 텐데 이것도 물론 18일 전까지만이겠죠. 9인 체제로 진행되는 첫 번째 선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이완규 현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판사에 대한 이 헌법재판관 지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습니다. 예. 이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 몫으로 지금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인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과 함께 이 효력, 임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신청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예. 아마도 이 9인 체제에서 이 가처분 신청이 1호로서 심리가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뭐 마은혁 재판관이 어제부터 임명이 됐습니다만 오늘 이 선고에서는 사실 하루째밖에 되지 않았고 또 변론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보니까 들어오는 취재진 내용을 보면 오늘 마은혁 재판관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고 평일을 통해서
오늘 선고는 8인 체제로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그 내용이 들어왔는데 뭐 역시나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군요. 그렇죠. 이 오늘 있는 선고가 이 8인 체제 하에서 내려지는 마지막 선고가 될 네네.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사실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변론이 이미 종결이 되었고요. 선고만 남아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마은혁 이제 임명자가 이 재판에 참여하려면 사실상 변론을 다시 열어서 갱신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거치기보다는 이 8인 체제 하에서 선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사실 지배적이었다고 보이고요. 어떤 합리적인 해석을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후에 진행될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아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된 채로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 네. 9인 체제 하에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앞으로의 재판은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네. 자, 조금 전 내용 들어온 속보를 좀 보면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의견이 갈렸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8대 0 그러니까 모두 기각 의견을 낸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결국 사유를 보자면은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어떤 관여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추 사유로 들고 있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막았어야 된다. 내지는 적극적으로 이후에 어떤 가담한 행위가 위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 예.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활비 자료 제출 같은 부분도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어떤 위헌 위법 사항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국회 측이 주장한 부분이죠.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그렇고 방금 말씀해 주신 국회 검찰 특활비 자료 제출을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 이런 거를 위법성이 있다 한들 중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확한 이 판결문을 저도 추후에 확인해봐야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헌 위법하지도 않다고 보았을 그런 재판관들도 있을 수 위헌도 있고요.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그렇죠. 예. 위헌 위법 사항이 일부 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 예. 이 모두가 사실 기각 결정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판결문을 본 이후에야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8대 0의 기각 결정이라고 한다면 위헌 위법 사항이 없다거나 위헌 위법함이 일부 있어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으면 분명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8인 체제로 결정이 내려졌고 이제 9인 체제 완전체가 됐지만 18일에 두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2명이 빠지게 되니까 또 7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헌재가 완전체가 되는 게 힘든 일이었나요?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지금 고려하지는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추가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요. 네. 또 이와는 달리 과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 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때 어디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와 맞물려서 사실상 이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일단 퇴임 이후에도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7인 체제 하에서 또 헌법재판소가 운영될 수밖에 없고요. 7인 체제 하에서 이제 운영되던 와중에 과연 이 2명의 새로 지금 후보자, 이 재판관 후보자들이 임명이 될 것인가 여부에 예. 따라서 완전체로 지금 다시 헌법재판소가 기능할 수 있을지 일정 부분 혼란과 진통이 계속될지 좀 달라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18일까지 이제 한 뭐 9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부분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막아달라고 신청한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심 선고가 될 거란 1호 선고를 예상하셨는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본인들의 자리에 들어올 후보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심리 결과를 가를 쟁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임명하였는데 이것이 권한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 몫을 임명할 수 없음에도 임명을 함으로써 이것이 내가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그런 개인이
재판이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즉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 사안에 대해서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 바로 이 가처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그 개인의 어떤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나아가서 과연 어떤 회복할 수 없는 그 손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서 그 임명의 효력을 즉시 멈춰줄, 그런 중지를 시켜줄 그런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결국 아직까지 정확하게 재판에서 다뤄진 바가 없었던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권리만을 대행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를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일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이 남아 있는데,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두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손 검사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형사재판 이후로 중지가 된 상황이고, 이 조 청장 사건 역시 좀 중지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법문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제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이 헌법 심판을 멈출 수 있다, 잠시 중지해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손 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일단 이 탄핵 심판이 중지되어 있다, 정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이 탄핵 심판 청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직 변론 기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까지 어떤 진행된 바가 없다, 거의 이제 첫 시작 단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문헌만을 놓고 보자면은 정지될 가능성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어떤 유의미한 변론이 진행된다거나 결론이 난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에야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법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부로커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이 석방된 게 이제 구속된 지 5개월 만인데요. 보석을 인용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결국 보석을 인용한 이유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예. 이 구속 기간 안에 6개월 안에 1심이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 예. 현실적으로 이 1심 재판이 종료되기가 어렵다는 측면, 그렇다면은 결국 구속 기간 만료 내에 어차피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다면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보석 인용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가 좀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방어권 보장의 측면, 그리고 이 구속 기간 내에 사결 종결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이고요. 예. 물론 중요한 부분은 보석이기 때문에 이제 5천만 원의 그 보석금을 일단 납입을 해야 되는 납입 조건부이고, 어떤 거주지에 대한 그런 제한, 그리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함께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조건들은 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거나 뭐 도주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형사 이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뭐 서약서를 받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보증금 이 예. 납입하는 그런 조건들, 여러 가지들이 이제 조건으로서 붙여질 수 있는데, 그것은 사안별로 이 피고인이 범행한 그 범행의 내역이라던가 경제력, 그리고 피해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계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히고 있고, 또 최근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석방이 앞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좀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향을 일부 미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예. 이제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던가 이 공천 개입 의혹,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상으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는 그런 혐의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녹취 같은 부분들이 이미 공개가 되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이번에는 직접 어떤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방식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번에 보석 석방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는 조금 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태권도장을 다니던 5세 아동을 그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 뭐 한 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이게 뭐 중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30년형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참담하다는 말로도 예. 좀 부족한 정말 그렇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양주 태권도장 관장이 이 피해 아이를 이 매트에 거꾸로 넣어서 방치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CCTV 같은 부분들을 삭제한 점,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 그 점이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이 학대를 장난으로 치부하였고 그 이후에 범행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형량 결국 30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예. 아동학대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동학대, 그러니까 아동을 학대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데 이렇게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집어넣어 놓고 방치를 하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특히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이 운동을 전공한 사람이 모를 수가 없다. 이것은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30년이라는 형량 사실 결코 가볍지는 않은 예. 형량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여러 차례 학대 정황이 CCTV를 복원해서 사실 다 확인이 되었거든요. 해당 아동 외에도 추가적으로 피해 아동들이 등장을 하였고 결국 사망이라는 가장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징역 30년 중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예.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